안녕하십니까.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제1차 세미나 B2B 분과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그 내용을 갖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전주대학교 윤영석 교수님의 그 메타버스의 핵심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 주제로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이걸 얼마나 재밌게 해서 많은 사용자를 갖다 이렇게 유입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칭화대에 계시는 정지영 교수님께서 사용자 관점의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를 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그 사용자 관점에서 잘 이렇게 구조화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칭화대에 계시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행은 일단 두 분의 그러니까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에는 명지대학교 김정수 교수님하고 동국대학교 이용숙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한 분 한 분 하실까요? 아니면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전주대 윤현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의 핵심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인사를 한 분 한 분 하실까요? 아니면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전주대 윤현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의 핵심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발제를 맡게 되고 나서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이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활용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주대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거의 매주 만나서 스터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고민과 논의들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이룬 것은 결국은 가상세계 안에서 재미있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활용하던 산업 현장에 활용하던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재미있으려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그런 기법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발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부분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에미상에서 6개 부문 석권을 했죠. 거기에 이제 그 게임을 제안한 그 오일남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엄청난 부자인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대사를 몇 개 남겼습니다.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이제 돈 많은 것도 싫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나한테 이런 게임을 시켰냐고 이정재가 따져 물으니까 난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있죠. 즉 게임의 전제 조건은 자발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뭔가 스스로 가입하고 활동하게 하려면 그런 자발성이 좀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보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는 없지. 즉 보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 이 할 때 체감을 하면서 와 가상이지만 진짜 같네 실감 나네 이럴 때 우리는 그 세계에 더 푹 빠지게 되고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재밌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놀이를 하고 자기가 실제 체감했던 것들을 굉장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메타버스에서는 그 실감나는 재미를 줄 때 성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는 왜 화두인가? 물론 이제 돈이 될 것 같다. 앞으로 기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향후 20년 이끌 경제 화두로 부상 또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그다음에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에 맞아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 그다음에 뭐 미국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미래 투자. 메타버스 시장 정조준. 글로벌 기업 가상과 현실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행보 활발. 또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메타버스 시장 선점 경쟁 활발. 이런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미국이 가장 검색 수가 많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게 못지않게 많고 의외로 중국에서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이면서 플랫폼이면서 또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그런 화두가 되고 있을까?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돈이 될 것 같다.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로블록스, 뭐 제페토, 그다음에 파티 로얄, 뭐 마인크래프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블록스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 월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이고 일일 사용자도 3천만 명.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 10대 티네이저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10억 이상 번 애들이 작년 기준으로 3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세계에서 살고 그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MZ 세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산다면 당연히 여기다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야. 네, 찬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닐걸 이거는 그냥 거품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는 그냥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라고 하는 노를 외치는 사람들은 뭐 세컨드 라이프를 예를 들면서 예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싸이월드도 그거 아니야? 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키워드 장사다. 마케팅 업체 또는 광고 하는 애들이 마케팅 용어로서 과거에 인기 있다가 좀 떨어진 게이미피케이션처럼 마케팅 용어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거품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성공도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로 이게 되려면 구축 비용이 너무 높거나 이용자 접근성이 너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의 최근 이름 메타, 그다음에 뭐 러블록스, 뭐 여러 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주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스 쪽에 더 가까운데 그들은 그냥 과거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터인데 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현재 XR 관련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 툴, 게임 엔진, 유니티라든가 언리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VR, AR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HM들도 저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계는 3D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2D 애니메이션들이 엄청 인기가 있었고요. 3D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게임은 순식간에 3D로 바뀌었죠.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XR 시대로 가더라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기술, 컴퓨팅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3D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D 애니메이션 세계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3D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도 3D로 이렇게 공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세계를 3D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3D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상세계의 접속 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로블록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엘빈 토플러가 1990년대에 진정한 프로슈머를 얘기했는데 이제야말로 이제 진정한 프로슈머의 시대가 돼서 가상세계 안에서 소비자가 또 개발자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또 그 안에서 팔고 그 남은 돈으로 거기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새로운 프로슈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이러한 개념들은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큰 흐름,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 어떤 혁명이 있었는가? 나중에 아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쉽게 보이겠지만 현재는 진행 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인터넷이 물론 1964년에 시작했고 한국에도 80년대 말에 들어왔지만 대중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거는 저는 IMF 그 위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한 시기가 그 IMF 위기 이후라면 그때를 저는 한국의 인터넷 혁명 시대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사이버 공간 이런 표현을 했고 더 편하고 효과적인 업무. 그러니까 은행에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쇼핑을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구나. 그냥 클릭 3번 하면 우리 집에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놀다가 노는 것들은 디지털에서 노는 MMORPG에서 계속해서 내가 머물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는 2011년쯤에 스마트폰 혁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은 한국이 세계 1위인데 약 94%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애기하고 뭐 병원에 있는 환자 말고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기회를 맞아서 이제 진정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됐고 못하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부터 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일기예보 보고 어떤 정보를 보고 뭐 이메일 체크하고 자기 전에 또 뭐 알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합니다. 즉 눈 뜨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눈 감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터넷 접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놀이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처리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비드-19이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억지로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가상 공간의 확장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 이것을 더 좋은 공간, 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터넷이 현실 세계에 있다가 가상 세계로 접속해서 뭔가 일을 하고 놀이를 했다면 이제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해서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가상 세계에서 현실적인 일을 하다가 다시 뭐 나가야 되는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공존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 안에서 더 편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사회, 경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야말로 저는 진정한 프로슈머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현실 세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우리가 가끔씩 가상 세계에 접속해서 뭔가를 경험했다면
이제 확장된 가상세계에 더 많이 접속하고 더 많이 머물러 있고 되는데, 현실과 가상이 혼합되고 이제 공진화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현실과 가상이 밀접한 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온라인 시대에서 서로 다른 세계들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접속해서 또 다른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또 나오고 이런 세계였다면 과거에, 이제는 메타버스 때는 3D 환경, 3D 세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면 도대체 이게 내가 접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생활에 있는 건지 또 잘 모르게 밀접하게 공진화하고 그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하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현실 세계에선 더 오랫동안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가상세계에 더 오래 머물러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가트나에서 매년 이제 기술 발표를 하는데, 메타버스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술 주제이고요. 사실은 이 과정을 지나다가 이제 이 거품으로 밝혀지고, 또 이제 환멸의 시대, 그거 역시 그냥 거품이었어, 괜히 투자했네, 뭐 이러다가 다시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점점 성장한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지나갔던 기술 트렌드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AI가 그랬다면, 이제는 메타버스가 정점에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하는 게 특징인데, 맨 처음에 로블록스로 예를 들면, 로블록스에서는 맨 처음에 하기 위해서 로벅스를 사죠. 가상 화폐를 사서 내 아이템을 꾸미고 거기서 뭔가 놀이를 하고 뭐 게임도 사고 로벅스를 사용을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그러다가 이 플레이어들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스스로 아주 작은 아이템을 만들고, 또 어떤 애들은 게임도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디벨로퍼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제 로벅스를 법니다. 근데 그 남은 돈은 그러면은 다시 로벅스에 투자를 하고, 또는 현실 세계에서 현금하고 바로 교환할 수 있지요. 현재도 이렇게 이것이 실행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프로슈머의 시대인 것이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다른 가상 세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 라더프가 메타버스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7가지 이제 레이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인터넷도 이제 7 레이어가 있듯이 이 7가지가 모두 다 해소가 되어야 우리가 완벽한 가상 세계, 확장된 가상 세계,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세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서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거의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휴먼 인터페이스도 거의 완성되고 있고요. 뭐 탈중앙화 거의 완성되고 있고, 뭐 스파셜 컴퓨팅, 좋은 사양의 컴퓨터라면 다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 뭐 거래,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아주 다양한 경험들, 게임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되지 않고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술 세미나에서 게임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이런 질문을 사전에 받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기술에서 이제 메타 휴먼 기술이 나왔듯이 점점 사람다워질 것이다, 캐릭터가. 그래서 지금 캐릭터는 완전 사람과 똑같이 움직여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오로지라는 그런 가상의 캐릭터가 이미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찍었죠. 작년 매출 한 3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100억 넘게 가상의 캐릭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연예인보다 더 말 잘 듣는 가상 캐릭터로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리얼 라이프인데, 보다 현실감이 높아지는, 와 진짜 같네. 사실은 우리가 실감 난다라고 표현할 때, 진짜가 아닐 때 진짜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실감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 보고 우리가 진짜 같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허구거나 버추얼이거나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 같을 때 우리는 실감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실감 미디어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표현력이 강해졌다. 그리고 모든 세계는 점점 더 상호작용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TV는 그저 바라보는 바보 상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TV를 보면서 내가 댓글도 올리고 내가 폰으로 뭐 투표도 하고 그게 반영이 돼서 드라마의 주제도 바뀌고 뭐 줄거리도 바뀌고 심지어는 방송 진행도 바뀌죠. 그러니까 마치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TV나 영화도 이제 인터랙티브하고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세계는 그리고 메타버스는 더 많이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더 상호작용이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 많은 재미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만족감을 느끼려면 현실보다는 훨씬 재미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재미없다면 분명히 나는 현실 세계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가상세계로 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면 결국은 더 많은, 현실보다 더 많은 다른 재미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데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못 느끼고 가상세계에서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거 다음 기대하지 않은 그러니까 숨겨진 욕망까지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한 지가.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곱씹어 봐도 계속해서 게임 기술 발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것이 더 정교해졌고 따라서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기본 기술들이 다 게임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 기술도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타버스가 더 완벽해지려면 뭐 인터넷 속도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접근성,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과거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핵심은 저는 재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만 뭐 줄 수는 없으니까 게임 같은, 그러니까 게임의 특징이 이런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 참여해서 스스로 액션하고 다른 것과 뭐 캐릭터든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화하다라는 그런 명사인데 이제 게이브 지커만이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한번 아이디어를 냈고요. 지금은 이제 매년 게이미피케이션 컨퍼런스가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게임적 사고와 게임 메커닉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최근에 제가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 책을 쓴 저자하고 이렇게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확실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고 업체, 그런 마케팅 업체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쓰지 않는 업체가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또 핀란드 학자인 세바스티안 디터딩은 조금 간단하게 이 정의를 줄여서 얘기했는데 게임 디자인 요소를 게임이 아닌 맥락에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 교육에 활용하든지 그다음에 업무에 활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지칭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바로 저는 인간의 숨겨진 욕구, 뭐 좀 정확히 표현한다면 욕망, 뭐 영어로는 비슷하겠지만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죠. 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에서 한 것처럼.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은 나한테 우선 보상을 주고 지위를 주고 성취감을 주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안에서 이타심도 발휘할 수 있게 친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뭐 초보자들을 뭐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몰입시킨다. 몰입시키면 성과가 좋아지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럼 행복감이
더 충족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론을 보면은 이제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 이미 거의 다 이제 해소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인 사회적 욕구가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죠.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단계를 온라인 게임에서는 동시에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호기심을 일으켜서 도전하게 하고 또 경쟁하게 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성공하게 하고 또 성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를 가상세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한번 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희 또는 재미를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호기심은 다르겠죠. 그런 호기심 때문에 게임 그래픽을 보고 게임 방식, 게임 장르를 보고 우리는 게임 세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뭐 아바타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아바타 없이 캐릭터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탱크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게임에서 주어지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또는 게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뭐 경쟁자들과 경쟁도 하고 뭐 또는 게임이 주어진 목표와 경쟁도 하게 하는데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을 합니다. 현실 세계는 시행착오를 잘 못하게 또는 안 하게 하고 있어요. 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너희들은 시행착오를 덜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게임 세계에서는 어떠냐? 계속 실패를 시켜요. 근데 어려운 실패가 아니라 쉬운 실패를 시켜서 결국은 내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도전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서너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이 되면 플레이어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은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시행착오 끝에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감정,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인데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교사나 교수들이. 그런데 게임만 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게임처럼 만들어진 구조를 메타버스에서 잘 활용한다면 당연히 재미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고 그 성취감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알아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 과정인데 이것을 가상세계는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재미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저는 이제 실패의 미학이라고 불렀는데 실패는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전 과제는 현실처럼 굉장히 어렵게 주면 안 돼요.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도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도전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실패해도 내가 두 번, 세 번 만에는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를 할 때 처음에 실패했지만 서너 번 만에 또는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재도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죠. 자, 결국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하고 보상을 받게 되고 성취감이 생기고 또 그것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게 바로 저는 게임에 주는 실패의 미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실패의 미학이라는 것을 잘 적용하면 메타버스는 반드시 성공적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가상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비효율의 미학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인데 골프에서 만약에 반칙이라는 게 없고 최초의 골프 게임이 만들어질 때 목표가 멀리 있는 구멍에다가 저 공을 넣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봐라 라고 하면 뭘 택할까요?
아마도 공을 들고 뛰어가서 구멍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나 골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 거리에서 서너 번에 걸쳐서 긴 막대기를 쳐서 호수를 건너고 모래를 건너고 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즉 환경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즐기더라. 왜? 그 비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최적화될까? 어떤 스윙을 하면 멀리 나갈까? 어떤 스윙을 하면 한 번에 넣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최적화 기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 골프의 모습을 보고 폼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내 몸도 최적화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만들지만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뭔가 기술을 연마해서 스스로 최적화 기술을 찾아내게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되고 더 훨씬 최적화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렇다면 메타버스도 게임처럼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이것을 저는 비효율의 미학, 비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라. 대신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스스로 알아서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 세계에 더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표현력이 좋아도 결국은 재미없다면, 게임처럼 재미없다면 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세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핵심은 저는 게임화 또는 재미있게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실패의 미학과 이제 비효율의 미학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예, 저 좌장님, 이게 나중에 토론은 나중에 같이 하더라도 질문을 지금 뭐 그러시죠, 뭐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하는 게 예,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죠. 예,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좀 예,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저 메타버스의 그 성공 요인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잘 연결해 주셔서 설명을 하신 게 너무 아주 잘 와닿습니다. 잘 이해가 되고, 게임이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가,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서 나온 용어긴 하지만 그게 게이미피케이션이 게임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 많이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금 뭐 헬스케어 분야 관심 있으신 분하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물론 이제 메타버스의 성공 요인을 게이미피케이션만으로 들 수는 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B2B 분과에서 지금 그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보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그 현장에서 뭐 공장을 돌리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같은 산업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B2B적인 개념의 메타버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적인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 메타버스의 어떤 성공 요인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살짝 궁금해서 지금 바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메타버스 안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NF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도 그런 뭐 암호화폐나 이런 메커니즘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여지는 메커니즘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 게이미피케이션 쪽보다는 약간 그 보상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라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뭔가 돌리기 위해서는 재미 요소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생태계, 그렇다고 하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에서도 지금 특히 이제 B2B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게이미피케이션 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요소들, 이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게이미피케이션 안에 있는 또 어떤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윤 교수님이 이제 오늘 B2B 분과 발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혹시 인사이트로 혹시 좀 나눠주실 만한 게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고민은 많이 해본 주제고요.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돈 버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네. 그리고 손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주 볼 때 엄청 힘들다고 해서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도 재미를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은 돈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재미 또는 쾌감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실제로 그 가상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 훨씬 더 중독적인데 당연히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쓸 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라서 돈 버는 것도 사실은 게임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어떤 토큰 이코노미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가상화폐를 주더라도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는, 이미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트윈 같은 데에서 재미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에서 뭐 팩토리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경우는 게임화 기법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위험이 따르는 곳, 예를 들면 의료 뭐 메타버스 이럴 때 재밌게 한다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생명을 다루는데 재밌게 연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수술을 연습할 때는 게임케이션 기법을 쓸 수 있죠. 하지만 A가 수술을 하고 B가 수술하고 원격에서 메타버스 수술을 하게 될 때 이때 게임처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것이지만 가상세계에서 놀게 하려면 저는 게임적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더라도 아마존에서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그 안에 게임적 요소를 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그냥 뭐 1센트, 2센트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노동자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느냐라고 했지만 난 한 게 없어. 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들한테 일하고 나서 네 일하는 걸 기록해, 데이터를 입력해 라고 했더니 작은 보상을 주었고 훨씬 더 업무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안에도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의 요소를 100%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의 재미 요소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스트리밍 상에 계속 문제가 네. 발생하여서 잠시만 발표를 중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테스트 한 번만 다시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네. 네, 잠시만 발표자는 하실 기다려주십시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못해도. 롤백이 안 돼, 자동 롤백이. 혹시 뭐 충분한 답변은 안 됐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모든 메타버스가 그래야 된다라는 건 저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저는 그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디지털 트윈을 옴니버스라고 했듯이 분명히 다른 명칭으로 그것을 부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로 통합하자든지 아니면 난 다른 세계인데 뭐 하든지 멀티버스대로 하든지 어떤 것이 용어의 경쟁에서 뭐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양화되고 통합되는 이런 세상 속이라도 개념,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경제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고 교류한 그런 세계로 갈 것은 뭐 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유튜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그러시죠. 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네. 그
저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습니다. 이게 그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한 정의 혹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새롭게 지금 뭐 메타버스 오래전에도 나왔었지만 다시 새롭게 사용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그 경계선 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단은 확장형으로 좀 이렇게 밖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잡고 있어서 이게 충분히 그 경계선 부분에서는 설명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좀 지나면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체계를 보면 채굴이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잖아요. 토큰 이게 이코머스 송출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송출되고 있다고요. 아, 네. 예.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은 그 대표적인 토큰 이코노미인데 그 채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재미 요소라든가 어떤 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토큰을 주는 그 보상에 의한 거인 건데 그러면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도 그냥 게이미피케이션 안에 그냥 집어넣어도 될 건가? 아니면 그거는 좀 그런 단순한 어떤 보상이라는 차원의 거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조금 분리를 해도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말씀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스무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뭐 임 교수님 더 답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 다 예, 다 얘기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건 답변 다 드린 것 예, 같습니다. 예,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된 그 메타버스 모델 중 가장 최적화돼서 제일 성공한 사례가 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교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상용화 모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로블록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된다고 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을 빨리 할 분야는 저는 그 옴니버스 분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이미 엔비디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그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뭐 여러 가지겠죠.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최근에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들을 각 대학 교육 단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메타 플랫폼 써야지 좋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용성이라든가 가격 효율성, 뭐 동시 접촉사 수, 뭐 등등등 해서 한 20여 가지 정도를 잘 고려해야 된다. 즉 메타버스는 한 가지만 잘 돼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상세계 있는데 동시 접촉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플랫폼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죠? 50명, 100명일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나씩 아마 해소되고 있는 단계이고 다행히도 한국의 이제 게임 업체 몇 군데에서 그들만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동시 접속자 수, 3D 환경을 만들어 본 거를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플랫폼은 그것들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지만 게임을 개발해본 또는 가상공간을 만들어본 회사들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공 요인? 그런 거랑 이제 상용화 모델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요?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할 것 같아서 그 기업체나 학교에서도 최근에 이제 학과나 뭐 대학원에서도 이런 전공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배출되는 인재들이 어떤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군대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건 대부분 서강대, 뭐 과거의 네. 신방송,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에서 메타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쪽 이스트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새로운 미디어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어느 분야가 성공할 것이다는 저는 모르겠지만 가장 빨리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기업일 것이다.
기업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성공 모델을 먼저 내놓을 것이고 네. 어디가 성공한다, 어디가 잘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또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곳 또는 재미있어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는 것은 성공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메타버스 세계는 좀 다른 건데 사실은 네, 그 가상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테마파크를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테마파크는 그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야지 이상적인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당연히 있고요. 온라인을 인하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사용자 관점의 메타버스, 뭐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메타버스, 이제 우리 타고 다니는 버스죠. 버스를 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잡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좋은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지 못하고 또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리가 너무 플랫폼과 뭐 생태계, 기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용자들, 거기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뭐 그냥 하느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저 지금 칭화대 중국에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가니까 혹시 이게 뭐 인터넷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윤영석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제 슬라이드를 많이 이렇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과 팬데믹과 메타버스 뭐 이렇게 웹 3.0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순간에 몰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인류의 역사상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순간이 되면서 보면 오늘 이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는 기록해놓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물로, 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윤영석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분과가 이제 B2B 분과라서 좀 어떻게 비즈니스는 발전해 왔는가 뭐 그런 관점. 그래서 이제 유저 관점, 소비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80년대에 PC가 집에 가서 엄청나게 사람이 커졌죠. 그리고 모바일이 나오면서 더 커졌고요.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제 우리 웹 3.0 시대에 웹 2.0, 3.0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건 뭐냐면 더 많은 소비자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확보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웹 3.0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3.0에 얘기 나온 것 중에 보면 뭐 유저에 대한 얘기라든지 사용자 비헤이비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진행을 이 얘기도 많이 진행하셨는데 그 PC 인더스트리하고 콘솔, 모바일은 이제 완전히 세트를 사업적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VR이나 AR은 아직은 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그런 프로토타입이나 제품이 나와 있느냐와 B2B 분과니까 이걸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로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판단, 의사결정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메타버스는 그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을까,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소비자나 사용자들을 확보를 못한다면 VR과 AR은 그냥 하나의 부분, 그런 하나의 그냥 산업 분야 중에 하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사용자 수가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용자가 많은 것에도 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정작 어떤 산업적인 어떤 변화, 비즈니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70세 이상의 60대, 70대 보면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70대 이상 되면 이제 떨어지는데, 보시면 17년도하고 21년도하고 굉장히 증가합니다. 즉, 이분들도 쓸 수 있어야 시장이 이제 더 확대되고, 그래야 사회적인 허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사람들, 특히 연령대나 또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쓸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 특히 노인의 이슈는 한국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슈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6자 선으로 이제 넘어가서 60대를 이제 넘어가서 있는데, 지금 2030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0대 선에 65세 이 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사실 요즘 55세 이상만 되면 새로운 디바이스에 적응하거나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일부분의 것들만 쓰고 있어서, 이들이 새로운 어떤 디지털 또는 이런 서비스나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QR코드를 하거나 이렇게 체크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중국에서는 그런 QR코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또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택시 타는 것도 이제 길거리에서 손 들고 서 있어봤자 이제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쓸 줄 아는 사람과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또다시 또 다른 코스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가에서 B2B지만 또 B2G, 또 가버넌트에서는 또 정부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기 쉽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이렇게 그냥 HCI입니다. 사람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를 갖고 일을 해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컴퓨터일 때 하고 핸드폰일 때 하고 지금 메타버스, VR, AR 이런 환경일 때 하고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잠깐 하고 가려고. 정지용 교수님 지금 요즘 하시는 게 관심 있는 부분이 그 시니어 그룹 대상의 어떤 UI, UX 이런 부분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이름을 AEX 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Aging Experience Lab. 그래서 에이징을, 노화를 경험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UX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에이징 익스피리언스. 제가 그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그 요 발제자로 한 분 제가 모시려고 하는 부분이 미국의 거기 베일러 대학이라는 데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한국 분이긴 한데 그분이 지금 연구하는 게 이제 노인성 치매나 이런 파킨슨병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완전히 메디컬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언어 치료라든가 혹은 그런 증세가 미리 발현되기 전에 어떤 가벼운 이런 그게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이죠. 운동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걸 자극을 통해서 증세를 늦게 가게 하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런 노인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 네네. 게이미피케이션하고 연결해서 이제 다음 달에 발제자 한 분으로 제가 일단 지금 섭외를 해놓고 있는데 그 관심 분야가 이제 지금 에이징이라는 이슈,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그룹들이 이제 점점점 나중에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UI UX 같은 거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회 적응이나 이런 정보 격차 해소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그룹으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다 연구해 놓고 가야지 이게 아유, 그 웰컴입니다. 다 공부해 놓고 가야지. 이게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저 손주들한테 등 너머로 야 이거 좀 가르쳐 주면 할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지금. 우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잘 해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딴 때보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이제 그 중국만 좀 열리면 코로나 열리면 이제 한번 국경 같은 데 가서 지금 하시는 것도 같이 보고 연구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도 그렇고 이제 그 에이징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공공의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른 과제하고 있는 것도 보면 특히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 같은 국회 같은 데서 지금 관심 있는 게 그런 좀 소수자, 약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좋은 그런 삶을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토픽이 좋으니까 이제 관심들 가지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딱 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은 저기에 있고 현실은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갖다 줘라. 노인들한테 VR 기기를 씌워서 뭔가 고스톱을 쉽게 가르쳐 줘라. 이런. 이제 갑자기 확 이게 갭을 줄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 교수님 보고 계시는 그런 UI UX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가 있게 할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분야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별로 없었네. 아니 근데 굉장히 그 이슈가 많습니다. 아니 당장 저도 이제 어머니가 지금 이제 90 조금 직전이신데 혼자 계신데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같은 거는 보시고 모바일 스마트폰도 그나마 굉장히 깨서 어드밴스여가지고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 삶의 질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다양한 게 본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잘 습득만 하고 이게 인터페이스만 씌우면 자식들이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은데 외롭다는 얘기 안 하죠. 대단하시네요. 90 가까이 되셨는데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젊으셨을 때 컴퓨터를 집에 사드렸거든요. 생일 그게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컴퓨터를 사들면서 컴퓨터 사드렸더니 처음에 마우스 클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60대 조금, 60대 후반 정도인가? 막 덜덜 떨면서 이러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쓰기 시작하시고 이러신 건데. 근데 지금 그 노인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느냐, 안 쓰느냐, 컴퓨터에 있는 유튜브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화격차가 확 생겨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카톡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카톡을 분이 쓰냐, 안 쓰냐. 네네. 거기 왕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그분들이 소통의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는 저희 부모님하고는 제가 구글 미팅을 써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지금 베트남에 가 있고 저는 북경에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주말마다 그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자랑이에요. 그 친구분들 만나시면 한 번은 제가 그 지난달에 집에 갔었는데 아버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뭐 하시나 했더니 본인이 주말에 이게 가족들과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 한다 이거를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대로 그쪽 그분 그 부모님들 레벨에서 인싸로서 이제 또 그렇죠. 굉장하신 거죠. 예. 그럼 이제 조금 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하고 컴퓨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인터랙션, 이제 HCI의 뭐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건 사람이 예전에 컴퓨터를 배웠었죠. 도스 외웠어야 되고, 뭐 DIR 뭐 이런 걸 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AI가 하면서 컴퓨터가 사람을 알아서 내가 누군지 로그인 안 하고도 컴퓨터가 얼굴 인식해서 로그인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람을 배워서 사람이 할 일을 좀 줄여주고 좀 더 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호작용은 사람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을 적당하게 잘 믹스해서 어떤 과업이나 어떤 상황들을 잘 넘겨주고 또 그 과정을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UI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들이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손 쓰기 어렵거나 경추 몇만 다쳐도 이 팔로 이제 조작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분들은 그 키보드나 마우스 쓰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말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대안이긴 합니다. 노인분들이 핸드폰 쓰는 것을 보면 컴퓨터 화면이 키보드 마우스가 이제 핸드폰일 때는 터치로 바뀌었죠.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고 편한 그런 방법이지만 노인들 분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계속 터치가 잘 안 돼서 세게 누른다거나 뭐 줌 같은 건 거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손 건조증이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점점 몸이 건조해지면서 건조증이 이제 생기는데 그 건조증을 해서 이 터치해도 전기적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이 줌이나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 터치 레벨을 민감하게 해놓으면 주머니에 있거나 막 이럴 때 바지 속에서 뭐 살을 단단히 져서 막 오작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상황을 찾는 것이 개별화시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쓸 때에 우리가 UI, UX 했던 것과 핸드폰의 경험은 다르고 또 핸드폰의 경험이 모바일에 와서는 또 달라지고 모바일에서 웨어러블을 갔을 땐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즉,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몸에 붙이고서 보아야 되고 몸에 걸쳐서 보는 거는 인류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 제가 그 기업에 있을 때, VR 만드는 것도 10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많이 써보면 좀 낫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답답하고,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첫 경험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다 갖고 있는데 지금 VR이나 AR은 안경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웨어러블 시계가 이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죠. 그래서 그런데 초창기의 웨어러블 시계는 수많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피부색에 따라서 심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됐습니다. 뭐 안에 이제 라이트이 피부가 검으면 잘 투과가 안 돼서 심박수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로 갔을 때도 이 글라스나 이런 걸 갔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머리 사이즈의 이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뭐 안경점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안경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안경과 지금의 VR과 AR을 같이 쓰게 된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VR과 AR은 아직 멀었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다. 단 시작은 아마 심플하게 할 것 같다. 복잡하고 막 엄청나고 다기능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시작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애플이 뭘 내놓을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복잡하게는 절대로 안 만들 겁니다. 적어도 AR에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굉장히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전에 나왔던 하이퍼 리얼리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AR 또는 메타버스가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왼쪽에 보면 Next Stop Downtown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버스를 탔을 때 버스에서 어떻게 다음 역에서 어떤 게 보여지고 지금 창밖에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안 보셨 옛날 거라서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찬찬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상상을 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이엔드, 굉장히 많이 간 그런 메타버스의 어떤 형태가 아니죠. 뭐 아까 윤영수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헤비한 VR에서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VR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꺼번에 여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은 누가 먼저 시장에 내보내고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는지 서로 기다리면서 쳐다보느라고 아마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의 대가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들었다가 업그레이드 이슈라든지 어떤 사고 이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 이런 이슈들을 다 검토해서 물건이 나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제품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소비자가 사서 집에서 내가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단계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슈. 좀 더 도전적인 것들이 이제 뇌에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새로운 것들을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도전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표정이라든지 뇌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그리고 혈압이라든지 혈류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도 훨씬 더 가까이서 목소리를 체크할 수 있고 움직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정보가 손가락이나 이런 것만 무궁무진한 정보가 얼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영역에서 정확하고 또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좀 됐는데 우은택 교수님이 이거 발표하시길래 제가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메타버스, 또 골드러시냐, 또 그렇게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다시 고민해봐야 될 이슈이기도 한데. 교수님 발표 중에 죄송한데요. 예, 유튜브에서 민원이 심각해서 네. 김정수 교수님 그 마이크 꺼주시겠어요? 하울링이 너무 심하대서 발표자 이외에는 마이크 꺼주시면 한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정말 될 거야, 안 될 거야, 많은 얘기도 있는데 아마 기업 입장에선 연구자들 입장이 아니라 B2B 관점, 기업 입장에선 내 돈을 지금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이거 아마 다 아실 테지만 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허 같은 그런 보이스만 하는 이런 서비스는 메타버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닌가요? 메타버스 아닌가요? 긴가요? 윤영석 교수님의 한번 말씀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정의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딱히 이것이 메타버스가 아니다 사실 논하기는 어려운데 현대 이제의 메타버스의 정의에 의하면 3D 가상 공간 이런 어떤 제한 조건을 본다면 이것은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아마도 보여지는 세상보다 느껴지는 세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몰입하고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몰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는 더 많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바타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이는 그런 제 얼굴 페이스를 한 것처럼 이모티콘 이런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아바타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삼성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더 많이 발전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어떤 페이스 투 페이스, 아이 컨택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연찮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 안에 있는 아바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셀피를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지털 정보 격차가 국가적인 차원 또는 공공 또는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보면 많은 소비자를 같이 포함하여야 되고 포용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보면 연령별의 차이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더 심하게 벌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이런 분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외가 된다면 그건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청각에 대한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나이가 먹으면 시각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메타버스는 어쩌면
또 다른 이슈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인 문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아마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 다 노인이 언젠가 되시는 문제.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노인들이 SNS를 쓰거나 뭐 컴퓨터, 핸드폰을 잘 쓰는 것들을 잘 못하고 또한 콘텐츠 만드는 걸 못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나 각 지자체가 많은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드는데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뒤늦게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보단 이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같이 준비해 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미리 고민이 되면 되고 특히 지자체나 공공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또는 같이 고민하도록 얘기를 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잠깐 노인이나 이런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특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B2B 세션이라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노인분들의 시각적인 특성에 대한 몇 가지 것들 제가 모아봤습니다. 녹내장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영상이 이 화면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인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농장이 있는 분들이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해 드리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영상이 시각적 어려움이 특성이 다른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거나 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형태뿐만 아니라 컬러에서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이 두 개의 화면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색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거의 구별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뭐 이건 아이 트래킹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노인분들은 눈동자 움직이는 이런 거 빨리빨리 안 되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3D 컨텐츠 우리가 만들었을 때 3D TV 한참 얘기 나왔을 때 노인분들의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뭐 지난번 제가 문체부의 문화배 할 때 했었던 과제 중에 결과인데 이게 이니션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PD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의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필요한 요소들을 같이 가이드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칭화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에이징 익스피리언스 랩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노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을 겪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시각 또는 청각 또는 조작 그리고 어떤 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려움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 디바이스가 또는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이 개선하거나 도와주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고 에이징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것을 메저러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는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게임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누구는 가상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구글 검색창에서 할머니가 거기 please translate those Roman numericals 해서 이 손주가 할머니가 뭐 이렇게 쳐놓은 거를 보고 이걸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 뭐냐 하면 할머니는 이 검색창에다가 번역해달라는 걸 의뢰할 때 얘기를 할 때 제발 please 하고 thank유란 말을 잊지 않고 넣으셨다고 합니다.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 저 뒤에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오퍼레이터한테 please와 thank유를 꼭 넣는 그런 친절한 할머니셨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점심시간에는 그 검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즉, 메타버스라는 또 공간이 사람에 따라서는 똑같이 작동이 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또 다른 이해는 또 다른 어떤 실수나 오작동, 오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갑자기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이 VR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추억 여행 어떤 지역 옛날에 내가 놀러 가봤던 뭐 그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VR로 보게끔 해서 그 뇌의 어떤 remember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리콜하고 부르고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조금 더 정신적인 어떤 뭐 자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연구들과 비즈니스가 실제로 이거는 지금 그 노인들 양로원이나 뭐 이런데 이걸 기기를 빌려주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는 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VR 이런 컨텐츠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을 있다라고 이제 오늘 BTV 세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만나는 어떤 기업의 사람들은 지금 타겟 유저, 지금 Z세대, MZ세대 이 세대들 이 고객인데 타겟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특허를 낸 사람이 알렉산더 벨이죠. 그 벨이 그러면 이걸 상업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보면 벨의 와이프하고 엄마는 그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즉 보이스 소리 목소리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시그널로 바꾸고 시그널화된 보이스를 어떻게 다시 복원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벨이 아마 그 전화기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화 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장애가 있거나 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더 잘 관찰하고 그분들이 포용되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디즈니가 메타버스를 만들면 거길 꼭 가보고 싶습니다. 또는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많은 나라의 꿈과 환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이려면 게임이 아니라 another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이려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정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메타버스들은 그냥 게임 플러스 아니면 무슨
디지털 트윈 플러스 뭐 이 정도로 이름 붙여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랙션 UI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발전할까,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이슈가 많이 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아까 토론 너무 딜레이가 많아서 토론을 위해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면 이 세대별로 우리가 뭐 베이비 부머 세대다, 전 X세대, Y세대, Z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들 간의 경험의 혹은 경험의 취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이로 뭐 초세대 지금 뭐 저희 부모님 세대도 종이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세대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보고서 해야지 편한 분들. 베이비 부모나 X세대 가면 이메일이나 뭐 전화나 메시지 뭐 이런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세대들. 그러다 보니 그 세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일어나지 않고 미디어에 별로 따로따로 있게 일어나서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지금 현실. 메타버스에서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뭉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마당처럼 되는 그런 메타버스가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이기고 엄청난 비즈니스의 강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저는 작게 만드는 기술, 뭐 이런 부분이라고 물론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접촉이 가능한 그런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과연 더 많은 어떤 그런 기회와 어떤 접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끼고 얹어야 되거든요. 뭘 끼고 얹는 것만큼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저 노화가 와가지고,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요. 요 작고, 요거 하나 끼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VR, AR,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낀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비즈니스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아마 PC 베이스를 계속 가져가고 모바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VR이나 AR에서도 가져가고 이 세 개의 디바이스들을 다 동시에 지원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서비스와 콘텐츠를 만든다. 이거는 아마 플랫폼을 다 맞추느라고 어마무시한 리소스가 돼요.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가지고는 비즈니스를 포커스하기 어려울 거고. 소리가 저한테 거꾸로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디바이스에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진입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 어떤 컨텐츠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비즈니스 중에 어쩌면 그 노인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영역 또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도 어쩌면 디폴트 가장 핵심 소비자 또는 사용자를 공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VR, AR, 뭐 AI, NFT, 5G, 6G, 아바타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잘 더하고 곱하고 나뉘고 뭐 이렇게 잘 분배를 하면 메타버스가 될까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많은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의 조합이 앞으로 정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메타버스는 언제 올까요? 그 질문에 저는 메타버스는 누구에게는 와 있고 누구에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다가 만약에 갭이 크다면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라고 불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게임이든 그냥 웹이든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터든. 메타버스에 버스가 있을까요? 저는 메타버스가 온다면, 그런 게 온다면 분명히 그 burst to burst,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멀티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버스 안에서도 뭔가 이동에 대한 이슈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각자가 혼자서 알아서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는 교통약자나 뭐 이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같이 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공공버스 같은 그런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에는 노약자인 사람 같은 배려석도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공공의 이슈나 또는 비즈니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접근성, 평등권 뭐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공공기관이나 시설 쪽에서 쓰여지는 많은 뭐 접근성 이슈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디어에서 우리가 무슨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을 구독자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 구독자. 그 다음에 뭐 책은 독자죠. TV는 시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웹 사용자라고 했어요. 유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게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유저일까요? 플레이어일까요? 독자일까요? 아니면 시청자일까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메타버스를 쓰는 사람은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 사는 시민 또는 거주자 또는 방문자, 어떤 그런 호칭으로 불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좀 어수선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토의 시간에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 많이 주셔가지고 정신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배려석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시민이라는 표현도 이제 가상세계 시민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되게 이상하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예. 토론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토론거리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근데 좀 시간이 문제가 있긴 한데요. 우리 뭐 일단은 이영숙 교수님부터 아마 좀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네, 정말 의미 있게 잘 들었고, 또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항유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정보의 그 향유층에 있어서
그 정부의 소외 계층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의 갭을 줄이는 것 또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발생이 필요할 것이며 과연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위한 그런 그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가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방안보다는 정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연구적 관점과 이런 정체적인 것과 이제 사회적 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대부분 타겟 유저와 타겟 시장에 딱 맞춰서 하고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그 비즈니스를 지원할 그 비즈니스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로서 성공을 하려면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번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그 부분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로부터의 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뭐냐면 대부분은 이런 이슈들을 왜 하지 않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좀 가다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잠깐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길게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이 문제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지금 뭐 환경이라든지 탄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이슈.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슈도 유럽 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이슈들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버젯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가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B2B 분과에서는 특히 이제 공공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배려, 어떤 전체 어떤 그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발제자님들을 섭외하면서도 진짜 잘 골랐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이 두 분의 어떤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B2B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할 때 특히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하여튼 생각거리를 참 많이 이제 주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을 뭘로 부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이란 말이 진짜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상의 시민들, 거주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이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예정된 시간보다 또 5분이나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우리가 또 그 통신의 장애에 의해 가지고 토론을 갖다 이제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좀 잘 인프라적인 부분을 잘 좀 갖춰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토론하신 분도 이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음번 또 세미나가 이제 한 달 후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 또 만나 뵙고 또 새로운 주제로서 이렇게 토론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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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